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산 상속 증여 거기서 중요한 거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한번 앞에 것은 간단히 하고 뒤에 걸 한번 해보죠. 자, 보세요. 100원짜리 부동산을 팔았는데 97원을 필요금을 인정했다. 인정해 주겠어요, 여러분들?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들지만 이게 그 된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이 A씨는, 원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이 뭐다? 비사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0% 세금 물죠. 그 다음에 주민세 6%까지 하면 66%. 거의 70% 뺏기네. 그래서 누군가 이거 세무사 조력을 받았을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 분양 대응업 목적으로 자기가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A 회사가 사건 토지를 분양했어요. 돈을 받아주고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이 분양 대행 수수료를 얼마 줬다? 97%를 줘버렸어요. 누가 뭐 이거 뭐 엉뚱한 얘기같이 생각 들잖아요. 자, 보세요. 분양 대행 수수료가 전체 양도가액의 70%고 양도 차익의 97.2%에 해당돼요. 자, 과세관청 처분이 이런 거죠. 분양 대행 수수료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A 회사가 발행한 세금 계산상의 금액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지나치게 과다하여 실제와 다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봤어요. 1심 판결도 똑같아요. 그렇게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또 안 넘어가네. 아이고, 씨. 자, 1심 판단 볼까요? 자, 원고와 A 회사가 토지 분양 대행 계획 영역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지도 의문이 있고 분양 대행 수수료가 양도 차익의 97.2%에 달하여 통상의 거래에 있기도 어렵고 원고가 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60%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어 절세 내지 탈세로 이을 가능성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세금양서나 계약서는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작출할 수 있다. 한자말이긴 한데 하여튼 작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 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 공비의 공제는 실질과세 원칙상 실질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빠져나가는 방법은 소개비를 많이 주는 거야. 예? 그리고 뒤에 받으면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필요금비로. 안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해줄 이유가. 자, 근데 보세요. 이 사건 계속 볼게요. 자, 대법원은 뭐라고 하는가 봐봐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분양 대행 수수료를 실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이런 걸 보면은 토지 분양 대행 영역 계약에 체결된 사실, 원고가 그 계약에 따라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소유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들어 원고가 바로 대표이사니까 부당행해산 부인에 의하여 시가를 초과할 수 있는 부분에 부인할 수 있는지는 여부는 변론을 하고 자 봅시다.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출한 사실 자체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여기 이 말이 중요해요. 부당행계산 부인에 의하여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 그럼 봐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00원에) 97원이 필요금비예요. 그러면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 이 부당하다 얘기하려면 여기에 기준되는 시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요 시가를 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아까 그 인건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가를 입증을 못 하는데 어떻게 네가 이게 필요금비가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재산은 평가가 가능해요. 근데 경비를 어떻게 평가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뭐라 하냐면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론이요. 변론이지만 과세는 내가 봐서는 못해죠. 왜? 이 땅이 팔리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분양 대행 회사가 잘 팔았는지 아니면 안 팔린 땅을 이 회사이기 때문에 팔았는지 그건 각자 개별적인 사정이지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야
100원에 팔았으면 30원이 적당히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100원이라는 부동산의 평가는 가능하지만 97원이라는 필요경비는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요건 그 다음에 보면은 몇 번이냐면 6-2로 가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인건비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들여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일세일주택도 할 얘기가 많은데 작용도 그렇고 어떻게 잠깐만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한 30분 이거 갖고 얘기를 해요. 자, 볼까요? 자, 여기 A 씨는 건축 설계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을 가봤더니 혈감이래요. 근데 그 암에 걸려 보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암이라고 선고받기 전까지는 밥이 들어가다가도 암이라고 선고받으면 그때 밥을 못 먹어요, 사람들이. 이제 현대 아산병원 입원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 입원해야 돼. 이제 회사를 그만두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요. 아니 뭐 이제 저 급료가 안 나오니까 이제 병원비, 생활비, 또 자녀 양육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평에 뭐가 있었냐면 땅이 5,000평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 5,000평은 어떤 평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땅을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절대 안 팔립니다. 300평 이상짜리는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누가 사겠어요? 그거 가지고 혹시 누가 한다면은 주택업자들이 주택이나 지을까 5,000평을 어디다 씁니까? 근데 이걸 오래전에 사놨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걸 팔라고 내놨더니 그때가 2006년이에요. 비사토가 그때 생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서 66%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100원 팔면 30원밖에 못 갔네.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재산이랑은 유일하게 가평 있는 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는 않은 거예요. 아, 사는 사람도 비사토인데 누가 사겠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걸 사겠다는 거예요. 동생이 형을 보다 못해서 이걸 사주기로 합니다. 자, 이건 특수관계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기준시가가 얼마였냐면 32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세요. 형이 동생한테 파는데 동생이 돈이 없으니까 가평 축협회를 갑니다. 이제 감정계약 얘기가 나와요. 축협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어요. 감정 그 가평 축협은 돈이 어디가 있어요? 30억 이상인 돈이. 그러니까 얘들 또 감정을 해갖고 그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액이 얼마죠? 49억이 나왔어요. 감정가액이 49억이. 근데 이제 원고들 얘기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49억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융자를 받아서 돈을 내야 되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니까 좀 높이 평가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49억을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신고했냐면 신고가액은 34억. 기준시가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을 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부동산 그 등기부등본 보면 을구에 보면은 그 표제부가 있고 을구에 보면은 권리관계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게 저당권 설정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49억에 130%를 더한 금액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보니까 이거 49억 잡혔네? 감정가액이 있는데 형하고 동생과는 특수관계니까 뭘 해요? 실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시가에 49억이 맞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과세는 어떻게 했냐면 49억에서 34억을 뺀 금액만큼을 101조 부당해상 부용이 적용해갖고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그죠? 여기는 35조 상증법 35조 저가양도를 주행해서 시가 49억에서 34억을 뺀 금액에서 시가의 30%하고 3억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가액이라고 증여세 과세했어요. 자,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형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동생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 게 마치 이중과세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판례는 과세 목적이 다르고 세목이 다른 경우 이중과세 아니라는 여러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쪽만 과세하면 감사관실에 감사에 걸립니다. 세무공무원도. 두 개 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시가냐 그거예요. 49개. 자 볼까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감정가액 하나를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의 감정가액을. 자 그러면 보여요. 시가를 뭐라고 세법금 얘기하냐면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 그 시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액이 어디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행령 49조에 시가를 쭉 읽어놨습니다.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 수용 보상가액, 매매세례가액. 그렇죠? 자 여기서는 봐요. 시행령 49조에 있는 거래가액은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없어요. 상속이나 증여에서 가장 가까운 합리적인 가격을 찾으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된 게 뭐다? 감정가액밖에 없었어요. 이제 감정가액만 얘기해 봅시다. 근데 시행령 49조에 뭐라고 되냐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을 평균이라고 했어요. 이게 두 개를 평균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어? 하나의 감정가액만 사용했네. 그러면 시행령 49조에는 이 조항들이 열거 규정이냐 확인 규정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감정가액도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소급 감정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가 바로 이 열거 규정이냐 확인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봐요. 열거 규정은 이런 거예요.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세입니다. 그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금액은 입금이고 감소하는 금액은 송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 순자산 증가세는요 굉장히 유능한 방법이고 유럽에서도 다 이 순자산 증가세입니다. 근데 이 순자산 증가세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입금과 송금을 계산하는 사회적 시스템. 그 다음에 납세자의 의식이 높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봐요.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과세 방법도. 입금, 송금, 총수입금의 필요경비. 비슷해요. 근데 소득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동대문 시장에서 배추 장사하는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머니 지금부터 장부를 개장하고 입금, 송금을 분명히 구분하면 배추 다 경비 인정해 줄게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집에 들어가죠. 장사 않고. 그렇잖아요. 빈도가 낮아요. 영국은 개인도 순자산 증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소득 원천설이에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한다는 거죠. 열거된 소득 9가지 소득만. 자, 그러니까 열거 규정은 뭐냐면 열거된 소득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돌아가 봅시다. 시행령 49조가 열거 규정이라면 시행령 49조에 있는 것만 시가예요. 여기를 벗어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감정기간의 평균액으로 해당하는데 하나라는 것은 시가 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법인세법 52조에 부당해산 부유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가면 시행령 89조를 적용해야 되는데 거기는 하나의 감정가액 시가를 볼 수 있어요. 법인세법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가액으로 하되 가로 열고 둘 이상인 경우는 그 평균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세법은 하나로 되는데 왜 그러면 개인에 적용되는 시행령 49조는 두 개를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생각한데 법인세법을 담당하거나 양도세법 담당하는 담당 사무관하고 상지법 담당하는 사무관이 기재부인 사무관이 다를 거예요. 세제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논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법인세법은 하나의 감정가액이 되는데 이건 안 되냐고 자꾸 세법 개정안을 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재작년에 하나의 감정가로 이게 개정안에 올랐었어요. 그것도 없어지더만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만 하나의 감정가는 더 바뀌었어요. 겨우 이제. 근데 사실 기준시가 10억 이하 갖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그 의미도 없습니다. 다 10억 넘어야 돼. 그러니까 여전히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개의 감정가액 아니면. 응? 그러면 결국 봐요. 이 감정가액이 지금 열거 규정이라면 두 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가는 평균액이었는데 하나만 있으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건데 과세 관점에서 그냥 이걸 사용했네? 그럼 이거 확인 규정이다? 확인 규정은 뭐냐? 시행령 49조의 시가는 확인된 사실에 불구하고 얼마든지 더 합리적인 시가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시기나 목적이 아니 평가 목적이나 시기에 불구하고 소급감정도 가능하고, 그죠? 소급감정도 가능하고 어떤 다른 가액도 합리적인 가액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여기 보면은 거기 아마 감사원 심사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지금 우리 책 보면은 그 증여일로부터 3월을 벗어난 하나의 감정가액은 합리적인 시가를 볼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거기 좀 감사원 심사를 적어놨는데 그게 왜 나왔냐면 그 사례를 읽어보면 과세관청에서 하나만 갖고 과세를 한 거예요. 근데 심사
청구가 들어왔는데 감사원에서 보니까 이게 시가가 맞네. 근데 만약 이것을 열거 기준으로 봐버리면 패소를 시켜야 되는 국가를. 시가가 맞는데?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가 될 수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례가 몇 번 있다고 보니까 반복되니까 법원에서도 이걸 확인 기준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국세청 콜센터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한번 물어보세요. 상증법상 모든 요건을 충족한 하나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와요 지금도. 왜? 걔들은 지금 여전히 열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확인 기준으로 봐버리면 소감정 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과세한 사람들이 좀 성의껏 이거 두 개 감정한다 300만 원 정도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해. 할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 감정가 그냥 과세해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하면서도 120억짜리에서 62억으로 깎인 적이 있어요. 소득감정 때문에. 그러면 지금 봐봐요. 일정한 목적을 위한 목적으로 감정했다가 안 되고 상속치기 그 부동산 평가해 보면 다 나와요. 감정가에. 아무리 법을 개정해도 여러분 소득감정에 대한 것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소득감정은 소득감정이나 판례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판례를 뒤집기는 이 법 개정 갖고는 안 돼요. 이미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확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상지법 시행령 56조에 보면 그 주식 평가도 그래요. 보충제 평가법을 평가한 것이 불명할 때는 공인회사가 평가 가이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라냐면 단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신고하라고 그래요. 법원에 가면 그럴까요? 아니요. 시기를 따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그 고등법원에 가서 제 앞에 소송 수행자가 그런 얘기 한번 해줬어요. 판사님 이게 이제 소득감정이 너무 오래된 것이고 그 불명할 뻔해라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판사님 얘기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 소송 수행자 내가 무슨 판단을 했는데 그 소송 수행자가 이거 잘못했다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그러는 거야. 야, 가만히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소송 수행자가 과세를 했는데 과세 잘못했다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했는데 그거 잘못했다면 감정평가사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판단을 하고 선생님은 과세를 하고 여기는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영역 갖고 얘기를 하냐? 그 다음에 이게 감정평가 잘못됐다면 내가 판단할 때처럼 뭐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 어떤 평가 방법이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지 무작정 추정적으로 이게 과세가 잘못됐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내가 판단할 때는 선생님이 과세한 게 뭐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거 추상적이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한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찌 되냐면 소득감정 법을 아무리 개정해도 안 될 거라는 게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형하고 동생하고 거래인데 여기에서 그때 이제 그 심의위원회 하면서 이게 인용된 사건인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래에서 누가 이익을 받냐는 거예요. 동생이 이익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 돈도 없는데 비사 또 끌어안으면서 34억 융자받아고 지금 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동생한테 증여세를 과세하느냐는 거예요. 사회 통념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 판사 출신 변호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나는 이걸 증여세를 과세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왜 법에가 그냥 시가의 30% 뭐 3억정 적은금에 뺀 금액? 그거는 그 논리의 계산이고 내가 봐서는 이 동생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형 살리려고 그냥 이거 필요 없는 땅 사가지고 돈 34억 융자 이자 내가면서 샀는데 이 사람이 왜 부당행 계산 부인 기준 적용하고 고지가 양도로 적용받아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패소했어요. 이거 소송에 가더라도 아마 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자 여기 보세요. A하고 B 씨가 있어요. 이 사람 둘 다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여기가 형이고 동생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여기를 조사를 했어요. 비자금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조사를 한 결과는 뭐냐면 동생 명의로 210억인가가 통장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통장에 있는 돈이 어디서 가는가 이게 없어. 덩그러니 12개의 통장에 21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자금으로 몰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떤 법인이 가득한 소득이 있었고 이 소득을 법인세를 내고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금을 과대 계상하거나 법인 매출을 누락시켜서 개인 통장에 넣어서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게 빠져버리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답답하니까 이제 공소시효는 이제 기소시효는 다가오고 그래서 시효 기한이 다가오니까 관할세무서에 보냈어요. 그래서 일단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과세를 하고. 이걸 받은 이제 세무서는 고심을 했죠. 자, 보세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검사들도 굉장히 실력도 좋고 옛날에는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세무서에서는 또 꼼짝 못하고 듣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분명히 안 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관할세무서에서 뭘 들었냐면 45조 1항 재산 취득자금 증여증으로 과세를 했어요. 형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부터 징계받은 걸 추정해 과세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45조 1항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소득, 직업, 재산, 연령 등으로 봐서 재산의 취득자금을 입증을 못하면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추정한다 그러죠. 자, 이걸 이제 쉽게 좀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세법상 무자력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입증을 못하면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 증여 추정. 자, 이게 왜 나오는가 볼까요? 자, 과세 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 표준은 수익금에서 필요금을 빼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건설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인건비가 다 그 주민등록번호가 다 허위이고 이중 근로소득자들이고 그래서 다 부인을 하고 과세를 했습니다. 법원에 왔어요. 법원 판사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 다세주택 지어졌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지었어요? 인건비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그걸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통상적인 경우에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납세자의 지배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 측에서 입증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필요경비도 누가 입증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인건비 그 부인해버렸으면 전체 다 부인당했어요.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을 인정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하고 수증자하고 일치되는 게 뭐예요? 증여세 회피입니다. 증여세 회피하려면 뭐라요? 증여 사실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증여 사실을 서로 은폐를 해버리면 과세관청이 찰 수 있을까요? 옛날 제 어머니 말씀은 일제시대 순사는 뭐 숟가락을 알았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숟가락이 몇 개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 나머지에 못 들어갑니다. 상속세 조사를 하면은 집에다 금고 세층계로만 찾을 수 있을까요? 과세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 도둑놈이 들어가 보면 그 달러하고 금괴 있다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증여를 은폐하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방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득 있는 것에 과세한다는 그 전제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증여를 갖다가 방치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증여 사실 대신에 증여 책임을 좀 완화하자. 입증 책임 완화하자. 그게 뭐예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자금을 입증을 못하면 그 사람이 과세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정을 당한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증법 시행령 34조에 있는 객관적인 소득. 예컨대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 기타 이런 걸로 입증을 하면 추정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80년도 후반기에 판결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판결이냐면, 자, 이렇게 증여 추정으로 과세를 했는데 과세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무공무원에 가보면 어디서 돈 났냐고 하면 대답을 안 해요.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증여자를 모르니까 과세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정으로 과세를 했더니 그때 대법원 판결이 뭐라 했냐면, 자, 이와 같이 추정으로 과세를 하려면 첫 번째 수증자가 무자력자라는 거 입증해야 되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 무자력자인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자를 특정하라는 거예요. 이 증여자를 특정하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특수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증여 특정하라.
이렇게 하지만 이 사건을 유보받아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원 판사들이 어떤 판사들이다? 조세법 시험도 안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좀 1%라는 얘기가 맞아요. 제가 전번에 했던 사건을 이번에 얘기했는데 저번에 저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국세청 직원들이 예규에 따라서 과세하듯이 판례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면 판사도 잘 모르는데 그 변호사들은 잘할까요? 제가 알기로 그 조세법을 잘하는 변호사는 몇 명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변호사예요. 그러면 친척이 와서 고 변호사 나 이것 좀 하나 해줘. 그러면 변호사니까 이렇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 뭐예요? 모르니까 찾아봐. 판례를 찾았더니 이거 보니까 이렇게 되네. 무자력자여야 되고 징계자를 특정하라는데 보니까 무자력자는 맞는데 징계자가 없네. 특정을 안 했어. 그놈을 가지고 판결을 이제 이렇게 준비서면을 썼어요. 판사가 보니까 이거 틀렸네 하고는 다 패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꾸 패소 판결을 내리니까 문제가 생겼죠. 자, 근데 이거 봐요. 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의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할 수 있는 게 2조예요. 아까 경제적 가치를 유형명 자산으로 그 무상으로 이전하는 건 증여로 본다. 그 다음에 35조 고저가형도가 있고 41조 직계소득 미속과 증여로 추정하는 구형이 있고 45조 1항에 있는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이 있어요. 자, 이거 봐봐요. 모든 거 증여자 있고 수증자 있고 증여물권 다 있습니다. 이거 35조로 보는 것도 양도로 증여한 것도 양도자 있고 양수자 있고 양도물권 있는데 증여로 추정하는 거. 직계존비세권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만 증여자가 없고 증여물권 있고 수증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대부분 판결도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아버지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그다음 여기 이제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아버지도 부자고 부인도 부자예요. 근데 아들이 100억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너 어디서 샀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럼 추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과세를 못하니까. 그러면 봐봐요. 배우자한테 받았다고 하면은 5억, 3억, 6억으로 뵙겠죠. 자, 옛날에 5억 있다 3억으로 갔다 6억으로 갔어요. 자, 6억이 증여재산 공제가 돼요. 증여 공제가 됩니다. 아버지한테 받으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봤을 때 협조를 잘해. 순순히.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 배우자한테 받은 걸로 추정해 줄게. 그러니까 6억을 공개해 주고. 조사받는 태도가 아주 그러네. 너 아버지한테 받았어. 5천만 원만 공제받아. 이런 재량을 세무공무원에게 허용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세법 어느 규정을 봐도 이렇게 재량을 주는 그런 이제 세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5천만 원, 6억을 자기 마음대로 세무공무원이 따라서 그걸 공개를 해주고 말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80년대 말에 나왔대 그 판결이 나는 왜 문제가 있다 생각하냐면요. 제가 80년대 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지도계라고 옛날에 지금 납세자 보호 담당하시는 데 있어요. 소송을 담당하는 세무서에는 이제 지도계 납세회의실이 되는데 거기에 각 세무서마다 서울에 있는 세무서도 소송 한 건 아니면 없었습니다. 민사소송. 아니나 말까 누가 세무서에다가 대놓고 감히 과세 여부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소송한 사람들은. 아주 뭐 자신 있게 싸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이런 상황에서 판례도 없는 상황일 때 대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과연 이런 논리를 이해하고 있었을까? 증여 추정으로 과세하는 논리가 어떤 논리인가를 알고 이 사람이 그렇게 증여자를 특정하라. 증여자 특정하면 2조로 과세하지 몰라고 45조 이상으로 과세를 해요. 할 필요도 없었지. 자, 근데 이렇게 판결이 되니까 자꾸 이제 그 뒤에 증여 추정으로 과세하면 이 판결을 들고 들었으니까 국가 패소를 자꾸 하니까 자 보세요. 이 다른 줄 알아부터라는 말을 83도 말에 삭제해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80년도 말까지는 82년까지 있었어요. 다른 자란 말이. 이게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한다. 이것 때문에 졌다고 이걸 지워버린 거예요. 이게 목적어 없는 이상한 문장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 지우고 나서 광주청 조사국에서 또 조사를 시작해가지고
징역추정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그 다음 칸에 나오겠다. 여기 보세요. 광주고등법원이 뭐라 했냐면 다른 자로부터 문구를 삭제했으니까 입법적으로 이제 보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는 2심에도 이겼어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자를 묻고 삭제한 거 상관없어. 그것은 여기 보세요. 왜 안 움직이냐. 파기환송이 있잖아요. 보면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 환시하고 있는 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다? 안 된다. 과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전히 증여자 특정 안 하면 과세하면 집니다. 근데 그걸 세무공무원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무자락자라는 거 외에 적어도 재산이 있는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과세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안 됩니다. 아니, 줄만한 이유도 없는 사람이 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직계전미속간 증여 추정한 거 있었잖아요. 직계전미속 양도를 증여로 추정한다 했을 때 그때 형제자매가 들어갔다 빠뜨렸어요. 뺐어요. 왜냐하면 상속할 때 보니까 단 이론 갖고도 형제자매를 죽이고 살리고 싸우는데 그 형제자매 간에 뭐 무상으로 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형제자매를 삭제를 했어요. 옛날에 형제자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마찬가지죠. 아니 아무 이유도 없는데 제가 스님한테 뭘 줘? 이걸 어떻게 그건 이야기 안 되는. 근데 그건 사회 통념이나 거래 관행상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보통 저번에 한번 그 걸렸던 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예요. 근데 아들이 그 아파트를 18억 주고 샀어. 아버지 어머니는 신용불량자인데 하여튼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근데 보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소득이 있는 것을 누락해 갖고 감춰놨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외형상 신용불량자지만 돈이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세무공무원이 밝힐 수 있냐? 없죠. 그 사건도 한번 나와요. 그 미장원에서 그 미장원에 있는 사람하고 증권회사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미장원에서 신고를 다 한 것이 아니라 누락을 하면서 치부책이 다 기록해놨어. 그날 돈 입금 얼마. 그놈이 입증이 돼가지고 이겨버린 경우가 있거든. 이게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줄만한 사람이 줘야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줬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투수관계에 있는 재력이 있는 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잘 지키시면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거예요. 결론은 계정이 있었다고 해서 증명책임이 소멸되겠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가 없다고는 보지 않겠지만은 한번 자기들이 내린 판결을 번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라 그래요. 이것도 보면은 그만큼 다른 자까지 삭제를 했고 그래서 이거 입법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징역 추정을 과세를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끝난 거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해보았자 앞으로 이제 누가 또 징역 추정으로 과세를 하면은 옳다고 나고 좋다고 덤벼들죠.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온 저번에도 뭐 이번에도 국정감사에 나오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실력이 없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그 문제가 된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없을 때는 옛날에 다 어떻게 했냐면 수기로 배웠잖아요. 소득금액 조정 법인세 그 실무도 조정학을 내가 작성해봐야 돼. 이가 손가 넣어보고 그다가 처분 사유도 넣어보고 그래야지 내가 이게 실수한 것도 알고 고치는데 컴퓨터에다 그냥 넣어버리니까 내가 그걸 이해하고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독금이 왜 생겼는지 그 물가상승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틀리게 과세를 한단 말이죠. 그나마 뭐 세법 시험하고 그걸 세무공무원 시험이 없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때도 세법 시험 안 봤어요. 그죠? 세법 시험 안 보고 그냥 내가 80년대 봤는데 그때 회계학 시험만 그것만 봤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수동으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여기서 세무사님도 계시겠지만은
내가 양도세 계산 안 해보고 맞다 틀렸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해봐야 돼. 만약에 공시지가 없고 옛날 그 집값 그 변동표도 없으면은 구청에 가서 물어본 것도 내가 해봐야 그거 정확히 답이 나오지. 그냥 남이 해놓은 거면 그런 모양이라고 실수가 많이. 요즘 보니까 그 세무법원에 있어 보니까 계산 잘못해갖고 세금 물어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안 해보니까 그래요. 안 해보니까 내가 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세무사 사무장 저번에 한 사람 봤는데 세무사보다 몇 배 잘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응? 자기만 얻다 뿐이지. 이게 그러면 어떻게 세무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가 되고 이 사무장이 다 하는 거예요. 사무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한 게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안 되겠네.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 더 해볼까? 이 소득 없는 가장주부 이게 있잖아요. 주부 가사노동 있잖아요. 이번에 뭐 몇백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법원은 인정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 만약에 남편이 아니 부인이 뭘 샀는데 그 남편이 내한테 준 돈 생활비 준 돈 내게 샀다 인정 안 됩니다. 그것은 이혼할 때나 상속할 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절대 가사노동 비용은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사노동 비용 갖고 인정받을 것처럼 얘기 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네. 글쎄 나도 이제 그 얘기는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판결들이 많았는데 과연 될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게 아까 그 미장원 그 이야기인데 예, 보세요. 이 사람은 미용실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었어요. 근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봐요. 아까 상지법 시행 34조에 뭐라 하냐면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이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부가 재책 기간이 지나서 과세도 못 하게 됐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고요. 청구인은 무신고에 대한 제세 결정을 하고 이를 자금원천으로 인정함에 타당하나 이미 부가 재책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제세 결정 없이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것은 변론을 한다. 이거 제가 인용해서 쓴 겁니다.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 뒤에 국심이나 이런 것도 보면 당의 재산을 치간되는 기준으로 한다 할지 한 번씩 읽어보면 얘기가 다 그렇게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이거 볼까요? 자,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이 사건을 이렇습니다. A 씨가 치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치과 의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그 조사를 직접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조사가 넘어가냐면 강남에가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3층에서 자기가 치과를 하고 임대업을 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강남에 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있었냐면 자기 친구가 펀드 매니저예요. 근데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는 펀드 매니저도 아니에요. 미국은 보니까 막 20년, 30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대충 하고 또 지문은 넘어갑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 한 사람이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많은데 다 전과분들이 많아요. 다 시세차익 조작해가지고 돈 벌고 한 6개월 살고 나와서 다 재산 갖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친구가 그 펀드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좀 벌긴 벌었는데 3개월인가 아마 법정 구속됐다가 나왔던 사람 같아. 이제 창피해서 대한민국에서 못 사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부터 샀던 외제차가 하나 있었어요. BMW 옛날에 했어요. 지금이야 외제차가 많지만 외제차를 이제 한 10년 타고 나서 보니까 계력이 된 거야. 버리기도 그렇고 차는 굴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치과의사 친구를 만났어요. 야, 이거 네가 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치과의사가 무슨 외제차를 타?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외제차가 흔해졌지만 나 외제차 못 탄다고 그랬더니 나 지금 외국 가려니까 너 이거 타다 그냥 버려. 그래가지고 그날 돼지고기 23,000원어치 먹고 이거 자기가 받았대요. 이 사람은 또 마음이 약해서 이 차 타는 게 자동차 등록소에 얼른 등록을 했네. 네, 등록을 했어. 그 다음에 이 사람 A 씨는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그 부잣집 아들인데 어머니가 당뇨 때문에
미국에 가 있어요. 이모 집에가. 거기가 당뇨를 잘 보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보러 3개월에 한 번씩 나갔어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어머니 치료 목적이나 관광 비자밖에 안 되잖아요. 관광. 제가 과세관청에서 다 자료를 봤더니 이 사람은 가장 소득 누락이 많은 치과 의사에다가, 그죠? 외제차를 굴리고 있고 10년 된 똥찬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골프 치러 외국을 나가더라. 요건이 딱 되잖아. 예? 호화 사치업자. 그래서 이제 과세를 갖고 조사하라고 딱 자료가 넘어와서 보니까 사정을 알아본 게 이런 내용이었네. 차는 10년 된 너무차 가지고 있었던 거고, 외국에 골프 치러 간 게 아니라 어머니 그 효도차 어머니 어떻게 잘 사시는가 보려고 가서 나갔던 거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통장을 예치를 해왔어요. 이제 가서 예치를 와서 보니까 통장이가 1억 9천인가가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따라가 봤더니 아들이 주택을 사는데 사용했어. 이제 제대로 걸렸잖아요. 우리는 아주 이제 여유 있었지. 이건 이제 증여내 하고 딱 있었는데, 이 그 어머니 당뇨 있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조사받는데 1억 9천 이게 문제된다고 하니까 한국으로 왔어요. 와서는 조사국실에 찾아왔어. 그래갖고는 녹음기를 이렇게 탁 틀어주더라고. 민원실에 전화를 통화한 내용이에요. 우리 아들이 30살을 넘었는데, 응? 그 재개발된다는 그 다세대 주택 안에서 다오때 하나 살란다. 아들이 몇 살이에요? 33살입니다.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뭐예요? 대학교 강사입니다. 대학 강사 얼마냐면 연간 120만 원 받아요. 돈 진짜 못 받습니다. 걔들이. 그러면 부인은 뭐예요? 부인도 강사인데 똑같아요. 그럼 돈이 없네요. 그러면 1억 9천 어떻게 해서 1억 9천 제가 주고 우리 아들, 우리 손주 그 사주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금 걸립니까?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3세 이상이면 1억 9천이니까 안 걸립니다. 사줘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통화가 딱 돼 있어요. 자, 우선 이게 징해추정 배제기에 나오게 된 취지가 뭐였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모르겠지만은 부동산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사시게 되면 요만한 우피 냄새가 가요. 기아의 영영 부동산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써놓고 이걸 자금 조치를 그 소명하지 않으면 상지법 45조랑에서 과세가 됩니다 하고 딱 보내요. 이것이 부정의 요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많으니까 이게 이제 그걸 없애버리고 개장이라고 있어요. 그냥 밑에 지구에 개장만 보내겠더니 그래도 또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시행령 구체적 훈령으로 이렇게 된 것은 조사하지 말라고 해놨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근데 그 세무공무원은 이걸 보고 2억 이하니까 사도 된다고 그랬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증여가 걸리면 과세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이 사람은 1억 9천짜리 샀다고 그것 때문에 추정을 받아서 조사를 받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아버지가 장사를 하다가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된다? 세금 내야지. 이걸 봐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로 조사를 않겠다는 얘기지, 과세를 않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세무공무원 그렇게 얘기했네. 자, 그러면 이제 봐라. 세무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이 뭐라고 답변을 했다. 그것이 효력이 있는가? 대부분은 하나 효력이 없다고 해요. 모든 책임을, 그 사람이 그 납세자를 해할 목적으로 뭔가를 그런 나쁜 말을 했다면 몰라도 잘 모르고 있는 얘기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걸 과세를 안 하면 다음에 또 걸리니까 그 치과 그 통장에 있는 금액 중에서 사실 이게 채권 채무 관계인지 수익 금액 누락인지를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서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 또 소송을 물어도 복잡해. 그래서 일부를 그 사람이 채권 채무 관계 빼줬죠. 1억 9천원어치는. 그리고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과세하고 끝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답변을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강남에 있는 세무사 한 사람이 세무사 고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집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할아버지가 왔어요. 주택 때문에 왔는데 이 사람 보세요. 다른 집 없으니까 하니까 나 이게 서울 온 지 28년째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 다 장가고 오고 부부 둘이 사는데 그게 14억인가 그랬어요. 아파트가.
보니까 주민등록 처음 보니까 28년 전부터 살았네.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그러냐고 세입자라고 신고를 딱 했는데 9억 초과분만 신고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일세 이주택자라고 딱 걸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28년 전에 저기 저 밀양인가 거기가 집성촌이었어요. 거기서 초가집 하나 살다가 단독 서울로 올라온 거야. 올라오면서 자기 집이 있으니까 초가집을 이렇게 멸시를 하고 이제 그냥 땅도 100평인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놈 그냥 놓고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그 종갓집이 많으니까 손님이 오면 손님 대접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기 이제 친척이 그걸 개조를 해서 거기다가 손님들 오면 그 묵는 방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리고 나 재산세가 그때 200원, 300원 나오니까 그거 그냥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몰랐죠, 까마득이. 그거 이제 고향을 안 가버리고 전혀 이제 관심이 없었으니까. 집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따지는 거야. 네가 이거 세금 나온다고 했으면 나 근데 그나마 그게 14억짜리가 18억으로 올라버렸네, 아파트가. 그러니까 네 세무사 당신이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이거 안 팔았을 건데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판 거 아니냐. 물어내라는 거야. 집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자기네 할아버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때 세금이 나온다는 사람만 했으면 답답한 거지. 그래가지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켓 들고 악덕 세무사 고발해달라고 이렇게 있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아버지가. 이게 이제 이 세무사가 그랬어요. 가산세는 부담해주겠다. 가산세만큼은. 그것이 아니라 14억, 18억 같은 4억 거기서 2억도 부담해야 되고 세금 나온 거 절반을 물어주라는 거야. 어떻게 물어줘? 그래서 그냥 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계약서를 쓸 때도 요즘 세무사도 그렇게 쓰는 게 뭐냐면 항시 그런 단서 조항을 내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전제하에 이걸 계산한 것이고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세무사는 자기가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그 말을 또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똑똑한 사람이요. 그렇게 하던 얘기냐면 변수가 많아요. 내가 말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절대 신고서를 쓸 때 어렵다고 거기다가 보충조서 쓰지 말라는 거지. 세무공무원 알기 쉽게 한다고 다 써주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해 말로. 물어보면 그걸 왜 써줘 왜? 거기 봐봐요. 준비서면을 쓰나 이런 판결을 쓰면 그거는 보고 약점을 우리가 찾잖아요. 내가 쓴 건 나는 잘 썼다고 썼지만 약점이 보여. 내가 모르는 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쓰지 말고 보내. 그래요. 거기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찾아보세요. 그러고 나는 그 대신 여기다 다 정리해놓고 그때 알려주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고 쉬었다가 이제 법인세하고 부가세하고 소득세